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약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우울제와 항정신병 약물을 중심으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TCA는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를 줄여서 TCA, 삼환계 항우울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전달이 잘 되면 그 신경 전달 물질 고유의 작용을 하게 되겠는데, 기능을 하게 되겠는데요.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전달되고 또 일부는 재흡수되어서 분해되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 재흡수되는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을 차단하는 거예요. 재흡수되지 않고 계속 시냅스를 통해서 활성화되어 기능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인 거죠. 그 대표적인 약물로는 이미프라민, 아미트립틸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노에피네프린을 예로 들고 있는데 재흡수되려는 것을 여기 사만계 항우울제 요 네모가 딱 막고 있는 거죠. 막아서 흡수되지 않도록 계속 시냅스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항콜린 작용, 심장 전도 장애,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항콜린 부작용은 입마름, 또 변비, 요정체가 이제 대표적인 항콜린 부작용입니다. 블러드 비전, 시야가 흐려지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항콜린 작용인데요. 그래서 이 1세대 사망계 항우울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을 기억해 보면, 대부분 입이 바짝바짝 말라 있고, 좀, 진정작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물 교육 주의사항은 이 항우울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2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먹자마자 별로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약물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2주에서 4주 이상 6주까지도 기다려야 약효가 나타난다라는 걸 교육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되겠죠. 또 진정 졸림작용으로 인해서 가능한 한 저녁에 투약 용량을 더 많이 주고요. 하루 총 필요 용량 중에서 저녁약을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오 이니비터,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줄여서 마오 이니비터, 마오아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노아민 산화효소는 이 중추신경계의 모노아민 신경전달 물질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인데,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이 재흡수되어서 분해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때 분해하는 효소가 바로 모노아민 산화효소가 되겠는데요. 그 모노아민 산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분해시키지 않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흡수된 신경전달 물질들이 다시 시냅스를 통해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효과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 마오 이니비터의 대표적인 약물로는 부프로피온, 미르타자핀, 멘라팍신, 트라조돈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의 효과를 상승시키게 되니까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TCA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마오 이니비터의 또 대표적인 부작용은 고혈압 위기예요. 고혈압 위기. 그래서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고혈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에는 치즈, 된장 등과 같은 발효 음식들, 훈제 식품, 절임류, 와인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아까 우리가 TCA가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SSRI 약물은 세로토닌만 딱 선택해서 재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어떤 작용에 의한 부작용들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 대상자에 대한 1차 선택 약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표 약물로는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약도 완벽하게 부작용이 없지는 않아요. SSRI 약물도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기립성 저혈암, 뭐 이러한 체중 증가, 이 TCA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부작용은 없지만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일시적으로 세로토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로토닌 증후군은 빈맥, 고혈압, 발열, 진전, 근육경축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해야 되겠고 이 SSRI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는 중간에 뭐 다른 어떤 세로토닌을 좀 증가시킬 만한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마오 이니비터나 TCA와 같은 다른 항우울제와 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 약물이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물을 이제 교체해 갈 때는 서서히 줄여가고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약물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로토닌, S라고 되어 있죠? 세로토닌만 재흡수하는 것을 막는다. 이게 바로 여기 플루옥세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SSRI 계통의 약물인 거죠. 문제를 한번 풀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미프라민 투약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우울장애 대상자가 입마름, 변비가 발생하였고 증상 호전이 없다며 투약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때 간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자, 우리 이미프라민이면 TCA이고요. TCA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항콜린성 부작용이었었죠. 항콜린성 부작용인 입마름, 변비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대상자들은 불편감을 호소하고 약물 투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간호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예, 답은 3번인데요. 일시적인 증상이고 효과는 최소 2주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은 지금 입마름이나 변비는 어떤 치명적인 아주 급박한 어떤 그러한 부작용은 아니죠. 그래서 대증적인 요법으로 입 마르지 않도록 무설탕 껌이나 사탕 또는 변비 예방을 위해서 저 변비약이라든지 또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하거나 수분 섭취를 하게 하거나 이제 이러한 대증적인 중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더라도 증상 호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효는 최소 2주 후에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이게 답이겠고요. 다음 문제. 2일 전 자살 시도를 하여 입원한 심각한 우울장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옳은 것은? 우울장애 대상자를 위한 약물로서 1차 선택 약물이 플로옥세틴이죠. 프로작. 나머지 약물들은 볼까요? 졸피뎀, 디아제팜, 올란자핀, 할로페리돌, 예, 항정신병 약물들이죠. 디아제팜은 항불안제이고요. 또 졸피뎀은 진정제 수면제이고요. 올란자핀, 할로페리돌은 항정신병 약물이에요. 그래서 플로옥세틴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항우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효과가 4에서 6주 후에 나타난다. 2주에서 6주, 4주에서 6주 다 맞는 말이죠. 약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그렇지 않죠. 마오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니죠. SSRI죠. 증상이 사라지면 바로 복용을 중단하나요? 그렇지 않죠. 증상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기분이 나아지더라도 유지기,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클로로프로마친은 대표적인 TC, 클로로프로마친은 항정신병 약물이죠. 다음은 기분 안정제입니다. 기분 안정제는 우리 주로 양극성 장애 대상자에게 조증과 우울증의 기분 변화가 심할 때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한 약물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항조증 약물인 리튬이고요. 그 이외에도 항경련제가 기분 안정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리튬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극성 장애의 1차 치료제인데 급성 조증에서 하루에 3회 600에서 900mg 정도 처방을 하게 되고요. 치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2, 3주에 걸쳐서 서서히 약물을 증량해 갑니다. 그 증량하는 과정에서 혈중 농도를 계속 체크하게 되죠. 급성기에는 1.0에서 1.5ml 이큐밸런트, 유지기에는 0.6에서 1.2 정도, 1.5보다는 이제 조금 낮게 해서 쭉 유지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1.5ml 이큐밸런트가 넘어가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의 범위와 치료의 범위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 깊게 혈중 농도를 체크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치료 용량은 대체적으로 0.8에서 1.4 또는 1.2 정도로 1.2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리튬의 치료적 독성 수준의 경계가 매우 좁은 편이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리튬의 독성은 염분 수준이 낮아지거나 흡수가 중단되었을 때 발생한다. 왜냐하면 염분하고 매우 전해질의 어떤 구조가 비슷해서 염분 수준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식사를 거르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염분이 많이 손실되었을 때 그럴 때 상대적으로 리튬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염분 수준이 낮아지거나 흡수가 중단되거나 리튬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은 고열, 발한, 이뇨제의 잦은 사용, 염분 섭취 감소, 요거 이제 식사 거르는 거죠. 요러한 상황일 때 리튬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량의 염분 섭취, 식사, 수분 섭취를 통해서 리튬 독성을 예방해야 됩니다. 식사 거르지 않는 것, 땀 많이 흘리지 않는 것. 다음은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크게 정형 약물과 비정형 약물로 나누는데 정형 약물은 1950년대부터 사용하던 1세대 약물이고요. 도파민 기량제입니다. 이 약물은 신경학적 부작용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또 양성 증상에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대표 약물은 할로페리돌, 클로로프로마친이 있습니다. 부작용에는 추체 외록의 증상,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 진정작용, 항콜린성 작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조현병 장애의 영상에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자료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1990년대 이후에 개발된 약물들인데 이 약물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민 기량제이기 때문에 도파민에만 작용하던 1세대 약물이 양성작용에 효과적이었다면 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세로토닌에도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성 증상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신경학적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표 약물로는 클로자핀, 리스페리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약물들도 부작용은 있겠죠. 기립성 저혈압이나 현기증, 또 대표 부작용으로서 체중 증가와 같은 대사성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체외록의 부작용도 매우 중요한데요. 추체외록의 부작용에 포함되는 증상들은 근긴장증, 약물로 유발된 파킨슨병, 정좌불능, 또 도파민 아세틸콜린 불균형, 지연성 운동장애. 정말 각각 하나하나 좀 중요한 증상들인데 근긴장증은 치료 시작 48시간 이내에 보통 발생하나 어느 시기에도 생길 수 있고 근육이 막 땡기고
꼬이는 것 같고 근육들이 강직성 경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비정상적인. 그래서 고개를 뒤로 이렇게 비트는 듯이 옆을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육이 그렇게 경축되는 증상인 거죠. 젊은 남성에게 호발되고 치료제로 항콜린 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항콜린 제제로는 벤즈트로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EPS가 나타난 대상자에게 EPS를 줄이기 위해서 투약할 수 있는 약물, 항콜린성 약물로는 벤즈트로핀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파킨슨병, 실제로 원발성 파킨슨병이 아닌데 약물로 유발되었기 때문에 약물로 유발된 파킨슨병이라고 부르죠. 파킨슨 환자처럼 과다 근육 긴장증이 있고 진전, 손을 심하게 떨고 말초 부위, 손, 뭐 이러한데 리드미컬한 진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특유의 어떤 자세, 그리고 떨림, 또 걸음걸이도 좀 종종 걷는 것처럼 쫑쫑쫑쫑 걷는 그러한 걸음걸이를 보이고요. 또 침을 흘리거나 얼굴에 표정이 없거나 이러한 것이 우리 조현병 대상자분들한테도 처음 항정신병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마치 파킨슨병 환자의 그 외모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물의 용량을 감량하거나 항콜린 제제를 투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정자불능도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몇 초 동안도 앉아있기 어렵고 뛰거나 흔들거나 불안정한 춤을 추거나 뭐 미술요법이나 음악요법 하러 와서 앉아있다가도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벌떡 일어나서 복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온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본인은 앉아있고 싶어도 뭔가 가만히 앉아있기가 뭔가 다리가 근질근질 하는 것처럼 뭔가 자꾸 움직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불쾌한 감정이죠. 정자불능이고요. 그 다음 도파민 아세틸콜린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그 안티콜리너직 이펙트 있었죠. 부작용들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연성 운동장애 TD, 이것은 좀 늦게 발현한다. 그래서 지연성 운동장애인데요. 비가역적이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타나면 완전히 원래 없던 상태로 되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TD가 발생하면 즉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떤 움직임이냐면 불수의적인 움직임, 입맛을 다시는 것 같은 또는 혀를 낼름낼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증상, 주로 턱 주변, 입 주변 이런 데 주로 좀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1차적인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다. 왜냐하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나타나면 빨리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추체외록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추체외록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항콜린 제제를 투여하게 된다. 치료제로서 그 항콜린 제제의 대표적인 약물은 벤즈트로핀이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국가고시에 등장했던 약물 문제를 살펴봤더니 클로자핀이 최근 2022년, 23년에 연달아 출제가 되었는데 클로자핀의 부작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22년도에는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조현병 환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백혈구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또는 CBC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답이 되겠고요. 23년도에는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CBC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인가 라고 문제를 조금 바꿨죠. 그래서 무과립구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CBC 검사를 한다. 또는 백혈구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2021년도에는 봤더니 마오 이니비터, 우리 항우울제 마오 이니비터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대상자에게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 되는가였는데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약물 관련해서는 좀 부작용, 좀 대표적인 좀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모두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모든 학생들이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